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사 수업 즐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페이지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평소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 특강 47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47페이지 모두 폈나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사림 그리고 붕당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수능 특강 양가로 1번 훈구와 사림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구가 무엇이고 사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훈구는 여러분 나라에서 정말 공을 세워서 칭찬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을 우리는 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훈장. 여기서 나오는 훈은 공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공 세우다 훈.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자는 옛날을 의미하는 옛 구를 말해요. 이걸 합쳐서 옛날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훈구라고 해요. 훈구는 옛날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이 당시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종류는 정말 많았어요. 먼저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와 정도전을 도와준 개국공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할 때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공신이고, 그리고 이제 세조 그 수양대군이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그 난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공신이고,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도 공신이었다. 이렇게 정말 공신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위주로 그 훈구들 위주로 정치가 진행이 됐어요. 훈구가 중앙 정치를 장악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림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온건개혁파 예전에 얘기하면서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온건개혁파 사람들이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급진개혁파 사람들이 이제 훈구로 이제 이어지고, 온건개혁파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낙향을 하게 돼요. 귀향을 가기도 하고. 자, 그 귀향을 간 지방으로 돌아간 온건개혁파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양성을 해요. 온건개혁파 사람들은 지방에서 후계자를 양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림이다. 이해됐나요? 훈구는 공을 세운 사람들, 사림은 온건개혁파의 후계자들로 지방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자, 정치적으로 장악을 했던 세력은 훈구 세력이었으나 사림 세력은 지방에서 향촌 교화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자, 근데 우리가 조선 지난 시간이군요. 성종에 대해서 배웠었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성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종 때 훈구 세력이 점점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부패하게 돼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따로 이제 내용 말고 따로 배우게 되는 점이 있는데,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 이해가 돼요. 훈구 세력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권문세족이 그랬던 것처럼 대농장을 가지게 되고 횡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그걸 이제 못마땅해 했어요. 이런 훈구 세력의 힘이 너무 커졌다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자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종은 훈구 세력보다 지방에 있는 사림 세력을 더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다시 성종 때
살인 세력들을 등용해서 살인 세력들이 중앙으로 진출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훈구하고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2번 사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사화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걸 설명할게요. 살인 세력들이 성종 시기부터 지방에 있던 살인들이 중앙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들 눈에는 살인 세력들이 예뻐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살인 세력들을 견제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사화가 일어나는데, 사화는 살인 세력이 당한 화, 살인 세력이 화를 당하였다라는 말을 줄여서 사화라고 해요. 네. 자, 사화는 총 4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사화 생략해서 적었는데,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글자는 다 이 당시에 연도를 의미해요. 무오년, 갑자년, 기무년, 을사년, 이런 연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무오사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먼저 무오사화는 연산군 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춘추관이라고 중앙정치기구 중에 하나 배웠었죠. 어떤 기능을 했었죠? 네, 맞아요.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었어요. 그 춘추관에서 그 얘기도 했었다. 이렇게 왕하고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맨 뒤에서 앉아서 뭔가 열심히 쓰는 사람을 뭐라고 했었지? 사관이라고 했었지? 네. 김일손은 바로 사관이었어요. 사관이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 쓴 글을 바로 이렇게 붙여서 실록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에 원고가 있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 조선왕조 실록인데, 그 원고를 사초라고 해요. 다시, 사관 김일손이 사초 쓴 원고에 김종직은 김일손의 스승이에요. 살인 세력입니다. 살인 세력. 이전에 김종직이라는 김일손의 스승님이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을 해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많은 살인들이 죽게 되거든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 조이제문이란 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자, 이 조이제문은 어떤 글이었냐면, 중국의 역사 중에 초나라라고 있었어요. 초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의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의제. 근데 그 의제를 그 삼촌인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어. 항우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 의제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의제를 기리는 글이 바로 조이제문이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조이제문은 중국 초나라 때 마지막 황제였던 의제를 삼촌인 항우가 폐위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제를 기리는 그런 글이에요. 이 글이 왜 시비가 걸렸냐면, 훈구 세력들이 이 글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는 우리 이전에 세조대왕을 까는 내용입니다.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돌려갔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랩으로 사회도 풍자하고
이제 뭔가 비판을 많이 하듯이 이 당시에 김종식이라는 사람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된 걸 중국의 역사를 비유해서 깠다, 비판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살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바로 무오사화라고 해요. 무오사화. 자, 중요합니다. 무오사화. 네, 선생님이 마이크 연결하는 걸 깜빡해서 마이크를 다시 연결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무오사화 봤죠? 그 다음으로는 갑자사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갑자사화. 갑자사화 또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수능 특강의 내용이 없으니까 빈 공간에 필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갑자사화. 회비운 씨의 보기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회비운 씨가 누구냐고요? 회비운 씨는 연산군이 이전에 성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성종.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성종. 성종 시절에 와이프였어요. 회비운 씨는. 근데 좀 질투가 많았대요. 성종의 이제 후궁들을 이렇게 독살하려는 시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록에는 없지만, 실록에는 없지만, 야사에는 회비운 씨가 성종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얼굴에 이제 상처를 냈다. 이런 이제 야사도 있어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이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왕비에서 폐위된 윤씨, 회비운 씨가 됐다. 그리고 회비운 씨가 성종의 와이프 시절에 폐위가 되기 전에 낳았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돼서 연산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왕의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다. 누명을 씌워서 죽음을 당하였다. 이런 간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연산군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폭정을 일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 가장 고등교육을 담당했던 곳 성균관이라고 있었죠. 성균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곳에 자신의 이제 후궁들을 교육하는, 임금의 첫 후궁들을 교육하는 기관, 약간 좀 이런 곳으로 변질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폭정이 일삼고 훈구 세력들도 많은 이제 부정부패가 일삼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잠깐 샜는데, 회비운 씨 보기 문제. 그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회비운 씨를 명예를 회복시킨다를 복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명예를 잃은 회비운 씨를 복위시키려고 연산군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이렇게 반대를 하자 그 반대한 신하들을 죽여요. 이때 반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많은 살인 세력들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갑자사화다. 이때는 살인 세력뿐만 아니라 많은 훈구 세력들도 죽었다고 해요. 자, 우리 다음 사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설명을 하면 좋겠구나. 선생님, 연산군은 왜 마지막에 군으로 끝나요? 마지막에 군으로 끝나는 그 왕은 폐위된 왕을 의미해요. 연산군 말고 광해군, 조선시대는 군으로 끝나는 왕이 2명 있는데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되고요.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군으로 끝나게 된다. 자, 우리 지금까지 갑자사화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그 다음으로 기묘사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묘사화는 연산군 다음에 중종 시기에 있었어요. 기묘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조광조예요. 조광조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 조광조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 중종이 왕이 되고 나서 중종은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 이 훈구 세력 있잖아. 훈구 세력이 이렇게
더 부정부패를 많이 일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앞서서 무오사와 갑자사화 때 많은 살인이 죽잖아요. 그래서 죽거나 이제 지방으로 이제 귀향을 갔겠죠. 그 살인들을 다시 중앙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해요. 그 중앙으로 끌어들인 많은 살인들 중에 조광조라는 사람을 정말 예뻐합니다. 조광조라는 사람에게 마음껏 지금 이 문제를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조광조에게 개혁하라고 합니다. 어떤 개혁이 있었냐면, 첫째, 조선시대 관리를 채용할 때 과거제도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조광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제도는 경전을 암기하고 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 능력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품이다. 성리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을 관리로 채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제도도 있지만 또 다른 관리 채용 제도 현량과를 실시하자고요. 현량과. 그리고 둘째, 정말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배울게요. 위훈삭제라고 있어요. 교과서 한번 볼까? 47페이지 사화의 발생 중간에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기묘사화 한번 볼게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현량과 실시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 세력의 공훈을 삭제하려고 했다. 가로 열고 위훈삭제라고 써져 있죠? 네. 위훈삭제가 뭐냐면 거짓 위, 그리고 훈구할 때 훈, 공 세울 때 할 때 훈, 그리고 삭제. 거짓으로 공을 사람들을 삭제한다. 이게 뭐냐? 공을 세운 사람들 중에, 훈구 세력들 중에 실제로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름만 올려가지고 공신이 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삭제하려고 했다. 그게 바로 위훈삭제였다. 자, 훈구 세력들이 압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조광조의 이런 개혁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미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제도 중에 이건 필기 한번 해볼까? 옆에 동그라미 3하고 소격서 폐지 여기 적어볼까요? 소격서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그냥 적을게. 소격서 폐지. 네, 이게 뭐냐면 소격서는 조선은 이제 유교 중심의 나라잖아요. 근데 소격서는 옛날 당나라 때부터 이제 전해받은 도교적 제사하는 곳이었어. 도교 중심의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이 소격서였거든. 근데 이제 성리학을 더 중요시하게, 유교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조광조가 이걸 폐지하자고 해요. 근데 왕이 중종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광조하고 중종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돼. 둘 사이가 금이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중종도 조광조를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훈구 세력들도 자신들의 공신 자리를 삭제하려고 하는 조광조를 정말 미워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궁 안에 나무 밑에 나뭇잎이 있었대요. 나뭇잎을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주, 초, 위, 왕. 한자로 주, 초, 위, 왕. 이렇게 네 글자가 적혀 있더랍니다. 나뭇잎에. 자, 그걸 보고 나서 기묘사화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주초라는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이렇게 합치게 되면 조자가 되거든? 이 위는 할 위, 뭐가 될 위, 뭔가 하다라는 표현할 때 이 위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조광조 할 때 조자예요. 이 두 개를 합친 단어가. 조씨가 한다, 왕을 한다. 조씨가 왕이 된다 라는 내용이 나뭇잎에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역이야. 조광조가 좀 개혁 좀 시켰더니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모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느끼죠? 선생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뭇잎에
그때는 펜도 없었잖아, 그치? 나뭇잎에 주초이왕 네 글자가 써져 있었다? 네, 선생님도 믿기지 않는데, 그 믿기지 않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조광조를 포함해서 많은 살인 세력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다. 자, 다음으로 일사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사화는 어떤 사건이냐? 중종 다음에 인종이라는 게 있었어. 인종이 근데 금방 죽어요. 금방 죽고, 그 다음으로 명종이, 맞네요? 명종이 왕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중종의 와이프, 그리고 와이프였던,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문정왕후라고 있었어요. 문정왕후. 중종의 와이프고 명종의 이제 어머니죠. 문정왕후의 집안이 이제 외척 가문이라고 해요. 그 왕비의 집안을, 그 외척 가문의 힘이 셌어요. 문정왕후의 집안이 윤씨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 안에서 권력 싸움을 합니다. 그게 대윤, 소윤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윤이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많은 살인 세력과 훈부 세력이 죽게 되는 사건, 바로 을사사화다. 선생님, 중요한 거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기묘사화가 선생님 생각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호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중요하고, 을사사화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따로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네 가지 사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어요. 이게 잘 하나 선생님이 기억 잘 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연산군 패비운 씨 관련된 그 보기 문제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 갑자사화라고 얘기했잖아. 연산군의 어머니의 복수, 어머니의 빛을 갑자사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붕당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붕자가 친구, 벗붕자예요. 친구, 벗붕. 그리고 당은 그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당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끼리끼리 형성된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붕당은 끼리끼리 형성된 모임이다. 어떤 세력이 끼리끼리 형성되냐면 바로 살인 세력이었어요. 배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의 배경은 살인 세력이 다시 성장해요. 선생님, 살인 세력은요, 사화로 인해서 많이 죽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많이 죽고, 많이 이제, 귀향도 가고요. 고향으로 귀향도 많이 가요. 근데, 살인 세력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다 내려가서 계속 실력을 쌓아요. 대표적으로, 서원과 향약이라는 두 가지 그 기구로 인해서 실력을 쌓게 되는데, 서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 서원을 통해서 교육기관, 살인 세력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자신들의 후계자를 양성하고 자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세력을 키웁니다. 향약이 뭐냐? 향촌자치규약을 줄여서 향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지방에서, 시골에서 우리끼리 지켜야 할 약속 이런 거를 향약이라고 해요. 그런 향약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여론을 장악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살인 세력이 죽지 않고 계속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살인 세력이 다시 성장을 하였는데 어떻게 끼리끼리 나눠지게 되었느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척신정치를 청산하려는 문제가 있었다.
척신정치를 청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청산하냐 소극적으로 청산하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뉘게 돼요. 척신정치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을사사월 설명했었잖아요. 윤씨 집안의 싸움이 있었다고. 외척 집안이라고 얘기했었지. 이 외척 집안이 실권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척신정치다. 이 사람들도 다 훈구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영종 때 이런 윤씨 집안 척신정치를 했던 사람들, 살인 세력이 다시 성장하고 나서 과거에 척신정치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할지 결정하는 데 의견이 갈렸고, 제일 중요한 거, 붕당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조전랑 익명 문제입니다. 말이 꼬였네. 이조전랑이 뭐냐? 이조전랑은 크게 이조정랑 그리고 이조좌랑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조정랑은 뭐 정오품, 좌랑은 정육품. 이 조선시대 관직 체계가 엄청 많은데 나중에 이건 설명해 줄게요. 그 이조정랑하고 좌랑을 합친 것이 이조전랑이라고 한다. 근데 이조전랑이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느냐?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관직이 매력이 있었어.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3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3사의 그 관리 자리에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조전랑이 된다. 3사 관직에다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요즘 표현으로 꽂아준다? 이런 표현? 거기다가 이제 넣음으로써 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할게요. 이 당시에 이조전랑으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추천이 돼요. 김효원. 이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적어줄까? 많이 부족합니다. 김효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닙니다. 김효원, 심의겸. 길게 해볼게요. 처음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조전랑으로 추천을 받는데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반대하냐면, 아니 김효원 이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척신정치 할 때 소윤파였던 그 윤원영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말로는 살인이지만 훈구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비판하면서 막 이조전랑 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싸워요. 그때 많은 살인 세력들이 김효원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심의겸 말이 더 맞는 것 같으면서 편이 나눠져. 그러면서 붕당이 형성된다. 끼리끼리 세력이 나눠지게 된다. 김효원을 지지했던 살인들을 동인이라고 하고, 심의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해요. 왜 동인 서인이냐면 김효원이 살았던 곳이 궁 동쪽에 살았고 심의겸은 궁의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눠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인과 서인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 먼저 동인은 적을 곳이 없어서 우리 수능특강 같이 한번 볼게요. 수능특강 47페이지 7페이지 제일 하단을 볼까? 동인 신진살림을 중시하였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 기성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살림을 기성살림이라고 하고 새로 떠오르는 살림을 신진살림이라고 하는데, 동인들은 신진살림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척신정치 청산에 적극적이었다. 척신정치 청산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이황과 조식이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 다음으로 제일 하단의 서인 볼게요. 신진살림이 아니라 기성살인 중심이었다. 그리고 척신정치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적극적, 소극적, 이게 무슨 차이냐면, 척신정치 청산에 적극적이라는 거 그냥 싹 다 관직 없애, 싹 다 그냥
아예 그냥 뭐랄까 짐 싸고 그냥 보내버려. 아니면 정말 심한 사람들은 크게 처벌을 내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조금 뭐 더러울 수도 있지, 그냥 적당히 처벌하자 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적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이라는 인물과 성혼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자, 오늘 수업 평소보다 조금 길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복습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조선시대의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에 대해서 배웠었다. 훈구 세력은 옛날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개국공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태종 왕자의 난을 뭐 진압하고 왕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 세조가 개유정난 일으키고 왕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양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다. 훈구가 그 당시에 중앙 정치를 주도했었다. 그러나 성종 시기가 되면 훈구 세력이 너무 많아지고 힘이 세지자 지방에 있는 살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한다. 살인 세력은 바로 온건개혁파의 후계자들로서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력을 키우던 사람들이었다. 살인이 점점 등용이 되자 훈구 세력이 살인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살인에게 화를 입히기 시작했는데, 살인이 입은 화라고 해서 우리가 사화를 배웠다. 총 4가지가 있었다. 먼저 무오사화는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사초에 자신의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수록했다. 조의제문 내용은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됐듯이 항우가 조카 의제로 폐위시키고 왕이 된 내용을 실어서 돌려갔다 라는 명분으로 훈구가 살인 세력을 죽인 사건, 그것이 바로 무오사화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의 빚을 갚자라고 해서 갑자사화인데,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비윤 씨입니다. 패비윤 씨의 죽음을 연산군이 보기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했던 신하들을 죽여버린 그러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다. 김효사화는 조광조로 시작해서 조광조로 끝난다. 조광조가 현량과도 실시하고 위훈 삭제, 그리고 소격수 폐지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되면서 훈구 세력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져서 조광조를 주초위왕이라는 명분으로 조광조를 포함해서 많은 살인을 죽이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김효사화다. 마지막으로 을사사화는 명종 시기 외척 집안이었던 윤씨 집안 내에서 대윤과 소윤이 싸우고 소윤이 승리를 했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많은 살인이 죽게 된 것, 그게 바로 을사사화다. 자, 그러나 살인 세력은 죽지 않았다. 지방에서 서원과 맞습니다. 향약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을 했다. 다시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한 후에 어떤 사건으로 2가지 큰 이유로 갈라지게 된다. 그것을 붕당이라고 한다.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라고 얘기했었지. 이조전랑을 임명하는데 김효원과 심의겸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김효원, 도성의 동쪽에 살았던 김효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동인이고, 도성의 서쪽에 살았던 심의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서인이다 얘기했었지. 동인은 척신정치 청산에 맞습니다. 적극적이었고, 서인은 척신정치 청산에 맞아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인은 어떤 살인? 신진살인 위주였고, 서인은 기성살인 위주였다. 자, 우리 오늘 살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어요. 교과서의 내용은 적은데 정말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길게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같이 재미있게 역사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